전문 사회복지사, 개인, 조직, 세상까지 바꾼다. 이 책은 좋아하는 사회복지를 잘하기 위해 또 오래 하기 위해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든 9명의 사회복지사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브랜드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의 이름 석자가 바로 브랜드가 되는 것으로 한 분야의 전문가로 사람들에게 널리 인식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자들은 현장 경력이 최소 8년부터 최대 27년에 이르는 사회복지사들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치열하게 노력했다. 현직에서 근무하면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사회복지사 2인과 현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리랜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7인과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례를 담았다. 이 책을 통해 개인과 조직, 나아가 사회복지계의 전문성에 기여하는 전문 사회복지사의 활동을 알차고 재미있게 알리고자 한다.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개인 브랜드를 만든 사회복지사 9인의 리얼 활동기, 나 브랜드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 읽어볼 꼭지는 전안나 작가 편으로 소진을 이겨내기 위해 책을 읽다가 책을 쓰는 작가로 6년간 작가, 사회복지사를 겸직하다 현재는 프리랜서로 글쓰기와 책 쓰기로 사회복지하는 사회복지사라는 안내 꼭지가 달려있는 글 쓰는 베스트셀러 작가, 사회복지사 전안나 편을 낭독해봅니다. 나는 책으로 글로 사람을 돕는 베스트셀러 작가 사회복지사 1호 전안나이다.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다가 만 10년 차에 소진을 경험하면서 나의 전문성은 무엇일까? 전문가로 퍼스널 브랜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2017년 책을 내면서 작가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나는 사회복지사 이전에 클라이언트였다.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른 채 보육원에서 살다가 입양이 되었는데 입양된 집에서 극심한 아동학대를 당했다. 언어폭력, 정서폭력, 신체폭력에 시달렸고 성인이 된 다음에는 경제적인 학대도 이어졌다. 나는 이런 어린 시절에 대한 보상으로 아동 청소년 복지, 가족 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회복지사,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아동 인권 강사가 되었다. 대학 졸업 후 대학에서 운영하던 복지관에 취업이 되었고 19년을 한 기관에서 근무했다. 업무 시작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첫 번째 딜레마가 찾아왔다. 사회복지 업무를 하다 보니 내가 관심 있는 영역과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는 아동 청소년 복지와 가족 복지였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 행정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까? 아니면 잘할 수 있는 것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돈을 받고 하는 일은 성과가 좋아야 하며 그것이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가져야 하는 책무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 5년 차, 좋아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사회복지 행정을 전문 영역으로 정하였다. 보직을 받고 사회복지 행정 업무를 하면서 나의 클라이언트는 누구인가 라는 두 번째 딜레마가 찾아왔다. 예산, 회계, 인사, 서무 업무를 하고 총괄 행정 업무를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만나는 것은 컴퓨터와 문서밖에 없다. 그런데 명함에는 분명히 사회복지사 전안나라고 쓰여 있었다. 나의 클라이언트는 누구일까? 내가 하는 일은 누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일까? 생각해보니 1차는 사회복지사, 2차는 그 사회복지사를 통해 만나는 지역 주민이었다. 그때부터 나의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이다. 나는 사회복지사를 돕는 사회복지사이다 라는 마음으로 사회복지사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예비 사회복지사를 위한 실습생 매뉴얼,
신입 직원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직원 행정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기관 직원들에게 배부하고 전달하는 교육을 했다. 2004년 처음 사회복지사로 업무를 할 때 꼭 10년 동안 일을 해서 전문가가 되자라는 말을 마음에 품고 시작했다. 전문가라는 단어가 얼마나 매력적이던지 꼭 10년간 일을 해서 전문가가 되리라는 마음으로 일 중독자처럼 일했다. 나는 엑셀로 태교를 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 복지관 평가와 제 위탁이 있던 2009년 첫째를 2012년 둘째를 계획 임신했다. 2009년 복지관 평가와 제 위탁을 끝내고 12월에 첫째를 출산했고 2012년 복지관 평가와 제 위탁을 끝내고 10월에 둘째를 출산했다. 평가와 제 위탁을 끝내고 출산 휴가를 가야 공백 없이 다음 평가와 제 위탁을 준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평가와 제 위탁 시점에 생애 주기를 맞추었다. 산 전후 휴가 후 바로 복직을 했고 아이들을 둘 다 생후 100일도 되기 전에 어린이집에 보냈다. 일 중독자처럼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만 10년이 되었다. 아, 이제는 내가 전문가가 되었을까 하고 돌아보았지만 내가 전문가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전국의 10년차 사회복지사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어떤 전문가인가? 전국의 10년차 직장인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전 세계의 10년차 직업인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조직에서 일하는 개인의 성과는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나는 신입 직원 때부터 기관에서 우수 직원상을 받았다. 3년차부터 1년에 6번씩 제안서를 썼다. 많은 제안서가 선정되었고 우수 사업으로 상장도 받았고 우수 사례 발표자로 연단에 섰다. 3년차에 팀장이 되었고 5년차에 과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 여러 번의 재위탁과 복지관 평가도 부서 책임자와 총괄 책임자로 무사히 받았지만 정작 정안나라는 내 이름으로 남는 것은 월급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조직에서 개인의 모든 성과는 기관의 이름만으로만 남아있을 뿐 그것을 수행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난 10년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허무함.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었다면 사회복지사 말고 더 쉬운 일이 있었을 텐데 나는 무엇을 위해 10년을 바쳤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고갈이 찾아왔다. 만 10년 차 일 중독자의 결과는 소진이었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이 찾아왔고 입맛이 없어서 하루 한 끼만 겨우 먹었다. 탈모가 생겼고 몸무게가 10kg 가까이 빠졌다. 3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재위탁과 기관장의 근로계약 체결, 타 기관의 재이탁 불발 소식, 기관장의 해고 소식은 정규직인 나를 계약직 같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3년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임에도 법인이 바뀌면서 많은 직원들이 퇴사한다는 소식을 들으며 미래의 내 모습이 그려지지 않았다. 소진에 한참 빠져있던 해 11월경 다음 연도 직원교육사업계획서를 쓰기 위해 HR 교육을 신청했다. 강의 중 2000권의 책을 읽으면 머리가 트인다 라는 말을 듣고 하루 한 권 책 읽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업무 소진과 두 아이 양육이라는 인생의 숙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책 속으로 숨는 것 뿐이었다. 잠이 오지 않는 매일 밤 책 속에서 길을 찾았다. 그렇게 헤매던 어느 날 전문가는 소진이 오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만나게 되었다. 아, 그렇다. 내가 소진이 온 이유는 바로 전문가가 아니어서였다.
그저 일을 열심히 했다고 전문가가 아니었다. 경력이 많다고 전문가가 아니었다. 직급이 높다고 전문가가 아니었다. 일 중독자가 전문가가 아니었던 것이다. 전문가는 사람들에게 한 분야의 브랜드로 인식되어야만 했다. 퍼스널 브랜딩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중 다른 사람보다 최초이거나 최고이거나 차별화되는 역량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회복지사로서 나의 장점과 단점을 쭉 적어보았다. 나의 단점은 한 기관에서만 19년 동안 근무해서 다양한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는 사회복지 실무 경험보다 사회복지 행정 경험이 더 많다는 것 또한 단점이다. 여러 종류의 상담 자격증이 있고 업무 경험도 있지만 개인 성향에 맞지 않았고 어릴 적 트라우마 때문에 장애인과 노인복지 실천에서는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그에 반해 사회복지사로서의 나의 강점은 한 기관에서만 근무했지만 부설 기관인 가정폭력 전문 상담소 개소 멤버였고 지역아동센터 설립과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것, 총무부터 총괄 행정까지 사회복지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이었다. 팀장부터 부장까지 다양한 중간 관리자 역할을 경험해 본 것도 나의 강점이었다. 나의 역량 중 나의 퍼스널 브랜딩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회복지 행정이었다. 비매품이지만 여러 차례 대학 실습 매뉴얼과 학회 사례 자료 작성과 재단 우수 사례 필진으로 참여해 본 경험이 있었다. 기관 내부 강사이지만 실습 지도와 신입 직원 교육, 직원 실무, 행정교육 강의를 해본 경험이 있었다. 그렇게 사회복지 행정을 나의 퍼스널 브랜딩 분야로 설정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전문가로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한 분야의 강의를 할 정도 혹은 한 분야의 책을 쓸 정도의 지식이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전문가로 인정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를 하거나 작가가 되기에 앞서 공무원들의 겸직 규정을 찾아보았다. 공무원 규정을 보니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하는 것은 창작 활동으로 기관의 겸직 승인을 받으면 가능했다. 근무 시간 이외에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본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지침도 찾아보았다. 교육 공무원의 경우 교육 관련 유튜버도 겸직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찾아본 후 기관의 근무 시간 외나 휴가를 활용해서 책을 쓰고 보수교육 강의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관장의 승인을 받았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 강의를 하기로 결심했지만 강의를 하는 것은 두려웠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공부를 했다.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강사 양성 과정 교육을 받았다. 복지재단 강사 양성 과정,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사 양성 과정, 협의회 인권 강사 교육 등을 이수했다. 상공회의소, 내일 배움 카드로 일반인 대상 PPT 제작 교육과 발성법 강의도 수강했다. 보수교육 강사 자격을 찾아보니 1급 취득 후 현장 경험 7년 이상 재직자라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강사를 신청했다. 강사 양성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많은 경험이었다. 최소한 100번 이상 강의를 해봐야 한다고 해서 무료라도 아무리 적은 금액의 강사료일지라도 기회가 되면 강의를 하러 다녔다. 강의에서 다양한 수강생을 만났다. 강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폰을 끼고 있는 분도 있고 시작부터 눈 감고 팔짱 끼고 잠을 청하는 분,
나는 시간을 때우러 왔으니 너도 시간만 채우고 가라는 식의 수강생과 주최 측도 만나보았다. 문화센터에서 단 3명 놓고 강의를 해본 적도 있고 강당에 모인 중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도 있다. 군대에 가서 장병 200명 앞에서 강의를 한 적도 있고 교회에서 임직자 1200명을 놓고 강의를 한 적도 있다. 수강생 엄마와 함께 온 6개월 아기의 울음과 함께 강의를 한 적도 있고 중소기업 연말 송년회에 부이퍼를 먹는 사람들 앞에 두고 강의를 한 적도 있다.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며 2016년 첫 강의를 시작한 후 지난 9년간 1000여 회 강의를 하게 되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꼭 책을 써야겠다고 결심했다. 처음부터 나의 목표는 상업 출판이었다. 내 돈으로 책을 내는 자비 출판이나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독립 출판은 하고 싶지 않았다. 많은 사람에게 읽히는 책, 출판사에서 사람들이 많이 읽으라고 믿고 기꺼이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책을 쓰기로 결심하고 기관장과 남편에게 책을 쓰고 싶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비웃었다. 책을 몇 권 읽었다고 책을 쓰면 누가 못 쓰냐며 핀잔을 줘서 남편이 잘 때 몰래 책을 썼다. 기관장은 흔쾌히 책을 쓰라고 말했지만 6개월 뒤 출간된 책을 들고 나타나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진짜 쓸 줄 몰랐다는 반응이었다. 책을 쓴 후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 호의적이지 않았다. 출간을 놀라워하며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책을 여러 권 사서 주변에 선물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책 내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냐면서 돈만 있으면 다 쓰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만났다. 자비 출판이 아니고 출판사에서 돈을 받고 상업 출판을 했다고 하니 쓱 단정을 하면서 말을 돌렸다. 7권의 책을 낼 때마다 기관 직원들에게 커피를 사고 밥을 샀다. 내가 사는 커피와 밥을 먹으면서도 말로만 축하하고 책을 한 권도 사지 않는 동료도 보았다. 본인은 책을 한 권도 못 썼으면서 책을 매년 한 권씩 내지 말고 모았다가 좀 더 잘 써서 한 번에 내라며 내 책이 별로라는 식으로 조언을 하는 선배의 사회복지사도 있었다.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책을 낸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사람들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한다. 여러분이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 분명히 발생하고 회방 놓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옛말에도 있지 않은가?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 계획한 일을 하자. 그렇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평생 가도 절대로 못 만든다. 그 사람들은 당신을 수용할 만한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고 당신이 더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다. 첫 책이 대형 출판사와 계약하게 되어 발매 3개월 만에 1만 권이 판매되었고 그 다음 해가 되자 2만 권이 판매되었다. 1년간 출판된 책 중 상위 1% 안에 드는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다. 그렇지만 첫 책을 내고 나서 다음 책을 내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었다. 책을 한 권 내는 것도 어렵지만 두 번째 책을 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다. 퍼스널 브랜딩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상업 출판으로 1년에 한 권씩 책을 계속 출판해야 했다. 책은 한 권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책을 한 번 냈다고 다음 책을 낸다는 보장은 없다.
그동안 7권의 책을 냈지만 순탄한 적은 없었다. 첫 책을 쓰고 나서 두 번째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지만 아무 곳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내가 쓴 글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서 전문 편집자에게 1:1 첨삭을 받아 원고를 다시 써서 겨우 두 번째 책을 낼 수 있었다. 출판 계약을 했는데 최종 원고를 보더니 별로라고 계약 해지를 당한 적도 2번이나 있었다. 또 계약을 한 출판사가 폐업을 해서 문을 닫거나 담당자가 인수인계 없이 퇴사해서 낙동강 오리알이 된 적도 있다. 나와 내 원고를 폭탄처럼 대하던 편집자들,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사실 지금도 다음 책을 또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고민이 많다. 대기업에는 R&D라는 연구개발 부서가 있다. 사회복지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의 연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수입의 투자, 두 번째는 시간의 투자이다. 나는 명품에는 관심이 없다. 주식이나 부동산도 잘 모른다. 내가 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나에게 하는 투자이다. 수입의 10%는 나를 위한 투자로 사용한다. 1년에 책을 250권 이상 구입하고 한 달에 400만 원짜리 강의도 들어보았다. 사회복지학 석사, 목회학 석사, MBA, 사회복지학 박사 공부를 하면서 나에게 교육비를 투자했다. 만약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입 투자가 어렵다면 그래도 꼭 해야 하는 투자는 시간의 투자이다. 우리 모두는 공평하게 하루에 24시간을 갖고 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면서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양가 도움 없이 맞벌이로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다들 놀란다. 업무 때문에 전문성을 쌓을 시간이 없다.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 시간이 없다.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 책을 쓸 시간이 없다 라고 하지만 나는 시간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기까지 6년간 나는 매일 12시간씩 365일을 사회복지사로, 작가로, 강사로 활약했다. 퇴근 이후 저녁 시간, 휴가, 공휴일을 모두 투자해서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했다. 나는 정말로 퍼스널 브랜딩에 진심이었다. 퍼스널 브랜딩의 전문 영역을 정하고 나면 최소 3년에서 5년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고 확산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는 검색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충실히 따랐다. 네이버에 인물 등록을 했고 여러 언론사의 취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연차 휴가를 내고 KBS 아침마당, EBS 다큐 프라임 촬영도 참여했다. 퇴근 후 많은 유튜브에도 재능 기부로 기꺼이 참여했다. 주말마다 다양한 매체에 칼럼을 썼다. 다양한 SNS 운영이 퍼스널 브랜딩의 필수라고 해서 페이스북 마케터, 구글 애널리틱 교육도 받았고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었다. 블로그 외에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도 운영했다. 재능 기부도 하고 후원을 하고 네트워킹 활동 등을 통해 퍼스널 브랜딩을 발전시켜 갔다.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관에서 잘 지원해줘서 된 거 아니냐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면 내가 근무했던 기관은 좋은 기관이다 라고 말한다. 좋은 기관이었기 때문에 19년 동안 이직 없이 근무할 수 있었다. 1년에 30만 원 교육비를 지원해줬고 60시간 외부 교육을 근무 시간 중 가도록 독려했다. 처음 책을 쓴다고 했을 때 강사와 작가로 겸직을 승인해준 멋진 기관이다.
그리고 첫 책의 추천사도 기꺼이 써주고 타 복지관에 우리 직원이 책을 냈다며 자랑스러워 해준 멋진 기관장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근무했던 기관의 사회복지사 중에 작가 사회복지사로, 전국구 사회복지사로 퍼스널 브랜딩을 만든 사람은 없다. 결국 기관의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노력이 필수라는 뜻이다. 현직에서 근무할 때 지역복지관에서 지역복지를 했다면 지금은 전국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다.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만나는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이다. 주로 업무용 글쓰기에 어려움을 갖는 1 내지 5년차 사회복지사, 글쓰기 수표 비전이 주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회복지사, 예비 사회복지사를 만나고 있다. 또 내가 근무했던 종합사회복지관뿐 아니라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학교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재활상담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사회복지 종사자를 만나고 있다. 쉽게 배워 바로 쓰는 사회복지 글쓰기 책을 집필하면서 출판사에 대학 교재 사이즈로 제작해달라고 요청드렸다. 나의 첫 업무 경험을 돌이켜보면 예비 사회복지사가 현장 글쓰기를 배우고 오면 사회복지 실천에 더 집중해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업무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 책이 예비 사회복지사를 위해 대학교 교재로 사용되고 강의를 직접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현재 몇몇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행정 수업의 부교재로 사용되고 있고 나도 대학에서 외래 강사로 예비 사회복지사들을 만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내 이야기를 글로 남기고 싶고 책을 읽고 싶은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있다. 내 이야기를 글로 쓰고 싶은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한부모 엄마들의 육아 이야기를 글쓰기로 돕고 있다. 보육원에서 살다가 자립을 시작한 청년들과 자립 에세이를 같이 썼다. 독서 토론을 하고 싶은 시각장애인을 만나서 장애에 대한 편견 없이 한 시민과 독서가로서 독서 토론을 한다. 나는 클라이언트를 작가와 독자로 만나고 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로 만날 때 작가와 독자, 강사와 수강생으로 만날 때는 좀 다르다. 좀 더 평등하고 공정한 관계가 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를 흔히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 내가 가장 동의하는 정의는 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나는 목소리를 잃어버린 한부모 가장, 장애 아동을 키우는 엄마, 자립준비 청년, 시각장애인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책으로, 글로 돕는 작가 사회복지사이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문제 해결과 예방을 하는 전문가이다. 사회복지 글쓰기는 클라이언트를 대변하기 위한 사회적 글쓰기이고 전문적인 실천의 근거이고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매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사는 글쓰기를 많이 한다. 글쓰기로 야근을 많이 하다 보니 소진이 온다고 말한다. 전임자의 글을 보고 흉내내기를 하다 보니 정확하게 글쓰기를 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이 걸려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있다. 기초적인 글쓰기 방법을 모른 채로 입사하고 선배 사회복지사들도 업무로 바빠서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다. 현재 리더들은 어깨너머로 사회복지 업무용 글쓰기를 배워서 본인의 글쓰기는 잘하지만 후배들을 지도하는 방법을 모른다. 내가 할 줄 아는 것과 다른 사람을 하도록 알려주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강의를 통해서 후배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나는 글을 잘 쓰고 싶어서 글쓰기 공부를 했다. 공부로 알게 된 글쓰기 기술,
책을 쓰면서 습득한 글쓰기 기술. 19년간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글쓰기의 기술이 알려줘서 업무 시간을 줄이고 야근을 줄여주고 싶다. 글쓰기 슈퍼비전을 주고 싶은데 설명이 힘든 리더 사회복지사에게 알려주는 방법을 전수하여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스티브 잡스로 인해 인문학 열풍이 불었다. 인문학의 시작은 읽고 쓰기이다. 전국에서 직장인 독서 토론 모임이 유행하고 책 쓰기, 글쓰기 열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는 읽고 쓰기에서도 소외되기 쉽다. 시각장애인 독서 토론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사람이 없다. 시각장애인은 지능이 낮다고 생각하는지 그림 동화책으로만 독서 토론을 한다. 그림 동화책은 그림과 글을 같이 볼 수 있는 비장애인에게 더 적절하다. 시각장애인들도 세계 문학을 읽고 토론할 수 있고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인문 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와 5년째 독서 토론을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독서 토론을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 이혼한 한부모,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작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낙인감 없이 책으로 써낼 수 있도록 지도하는 작가, 사회복지사는 없다. 나는 작가이기 이전에 보육원 클라이언트였고 아동학대 피해자였고 사회복지사이기에 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 3년간 하루 한 권 책 읽기를 하면서 전문가의 길을 고민했다.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로 결심했고 강의와 책 쓰기를 시작했다. 6년간 작가 사회복지사로 겸직을 하다가 7년 차에 프리랜서로 퇴사를 했다. 나는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 때 퇴사할 생각은 없었다. 우리 조직이 좋았고 내가 하는 일이 재미있었다. 단지 내 일에서 전문가로 소문나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책을 낸 사회복지사로 알려지면서 사회복지 글쓰기 강의 의뢰가 많이 들어왔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협의회 연합교육 등을 하다 보니 이 강의는 개별 기관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 시설에서 필요했다. 그래서 내 강의를 들은 수강생이 다시 본인 기관의 강사로 초빙하는 일이 많아졌다. 현직자로 일을 하다 보니 1년에 20여 개의 연차 휴가와 주말, 공휴일, 퇴근 이후 시간에만 강의를 했다. 틈틈이 휴가를 내서 강의를 다니다 보니 오해를 받았다. 근무 시간 중에 강의하러 다니는 거 아니냐? 아니다. 나는 근무 시간 중에 무단으로 강의를 간 적이 없다. 선착순으로 강의 의뢰를 받았고 연차 휴가를 소진하면 강의를 받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상반기에 12월 연말까지 강의가 마감되었다. 휴가 소진으로 강의를 못 간다고 거절했더니 상반기 중에 강의 예약이 끝났다니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다. 휴가가 없어서 못 간다고 했더니 기관장과 아는 사이라면서 본인이 잘 말해서 휴가 없어도 강의를 오도록 부탁을 하겠다고 해서 기관 운영 규정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고 했더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느 순간 외부 강의 의뢰가 너무 많아져서 복지관 부장과 작가 사회복지사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 기관에서 19년을 일했더니 조직은 나에게 안전지대가 되었다. 이제 조직에서 나의 성장은 끝났고 더 넓은 우물 밖으로 나아가야겠다고 결심했다. 복지관 부장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대체 가능한 일이지만 작가 사회복지사는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004년부터 사회복지사로, 2016년부터 강사로, 2017년부터 작가로 해온 겸직은 2022년 퇴사로 종료되었고 그렇게 프리랜서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2017년 첫 책을 낸 시점부터 연봉 1억을 버는 작가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퍼스널 브랜딩을 하지 않았다면 꿈도 꿀 수 없는 연봉이다. 부장 19호봉일 때 나의 시간당 급여는 약 37,000원이었다. 강사 전환 나의 시간당 강의료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2급 강사 기준으로 약 23만 원이다. 사회복지계는 강사료가 많지 않다. 그런데 영리 영역에서 작가 전환 나의 시간당 강의료는 최고 150만 원이고 1권 기준 최고 인세는 3천만 원이다. 프리랜서가 된 후 수입은 적은 달은 나의 마지막 호봉이었던 부장 19호봉 수준이고 가장 수입이 많은 달은 부장 19호봉에서 5배 정도이다. 미래에는 모든 직업이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가 될 것, 그리고 회사에 소속된 정규직은 사라지고 프로젝트성 계약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학자들은 전망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프리랜서 사회복지사로서 나의 전문성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모든 사회복지사에게 필수 질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퍼스널 브랜딩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내가 정말 전문가인가 라는 혼란스러움은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서 정리가 되었다.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고 퇴사한 후 지금은 오히려 일을 줄이고 있다. 일주일에 30시간 이내로 일하는 것이 목표이다. 아직 미성년 아이가 둘이나 있기에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일이 끝나면 낮 1시에도 퇴근하고 4시에도 퇴근한다. 한 달에 한두 번은 평일에 쉰다. 한 달에 한 번은 미술관도 가고 뮤지컬도 보고 뷔페에 가서 여유롭게 점심 식사를 한다. 듣고 싶은 교육을 받고 버킷리스트였던 사회복지의 박사과정 공부도 시작했다. 2달에 한 번은 남들이 일하는 평일에 여행을 간다. 매일 출퇴근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면서 살고 있다. 조직에서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평가나 재위탁을 준비하지 않는다. 계획서, 평가서, 일지를 쓰지 않아도 되고 회의도 없고 직원과 상사 때문에 신경 쓰이는 일도 없다. 클라이언트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클라이언트 때문에 마음 아픈 일도 없다. 퍼스널 브랜딩을 만든 치열한 시간 덕분에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며 사회복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퍼스널 브랜딩은 소속된 기관의 명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 기관을 모르는 사회복지사에게도 전한나 작가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곳이라고 알려지게 되어서 기관 명성이 자자해졌다. 동료들도 외부 네트워크 활동을 가서 기관명을 말하면 어디를 가든 우리 기관을 인식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늘었다고 자랑스러워한다. 나의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면서 다른 사회복지사들의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했다. 그들의 퍼스널 브랜딩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리더들과 회의를 통해 한 달에 한 번은 업무와 관련된 외부 강의를 외근으로 갈 수 있도록 하였다. 강의는 수강생이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는 강사가 가장 교육되고 훈련되는 과정이기에 기관의 직원 교육 사업과 운영 규정 개정으로 전문가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해 두었다. 이전에 기관장, 부장 위주의 외부 출강에서 분위기가 바뀌어서 과장, 팀장, 대리 등도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한 달에 한 번은 외부 교육이나 강사나 타 복지관 기관과 대학에서 활발히 강의를 하고 있다. 타 기관의 사회복지사들도 말하길
사회복지사 중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다는 사실이 자부심이 되었다라는 피드백을 받았다. 그동안 업무 글쓰기를 왜 해야 하는지 스트레스로만 생각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사회적 글쓰기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좋은 예시가 되었다는 피드백을 받으면서 의도치 않게 사회복지계의 대표 인물이 된 것 같아 기분이 묘했다. 10년 전 소진을 경험하고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의도적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었다. 그 덕분에 나는 20만 명의 현직 사회복지사 중 한 명이 아니라 베스트셀러 작가 사회복지사 1호로 전국에서 유일한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앞으로는 이렇게 브랜드를 가진 사회복지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더 많은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기를 바란다. 현직에 있으면서도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 수도 있고 프리랜서로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 수도 있다. 강의, 창업, 컨설팅, 자문, SNS, 책 쓰기, 글쓰기, 네트워크 활동, 창직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 수 있다. 더 많은 사회복지사가 책을 썼으면 좋겠다. 사회복지의 경험을 암묵지로 두지 말고 형식지로 우리 사회복지계의 지식으로 만들면 사회복지계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 많은 클라이언트가 글을 썼으면 좋겠다. 사회복지사의 손을 빌어 나오는 간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담아 세상을 향해 직접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을 위해 작가 사회복지사인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오늘도 고민한다. 사회적 약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낙인 없이 책으로 써줄 수 있도록 지도하는 작가,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책을 쓰도록 돕는 것이 나의 다음 목표이다.